박사님의 베스트셀러인 노예의 길 더 로드 투 서프덤에 대해 케인즈는 이것은 위대한 저서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저는 책의 전체 내용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할 뿐만 아니라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케인즈는 케인즈 학파의 견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된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케인즈는 아직 자신이 기본적으로는 고전적인 영국의 자유주의자라고 믿고 있었으며 그가 얼마나 자유주의로부터 멀어졌는지 인식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본적 사상은 아직 개인의 자유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갈등을 볼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순수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인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라는 말은 현재 정치적으로 무엇이 가능한가에 의해 억눌린 자신에 대한 아주 훌륭한 표현입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장기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것이며 다행스럽게도 그의 사상은 한때의 유행으로 지금 퇴조하고 있습니다. 케인즈가 만년에 자신의 의견을 바꾸었다는 소문이 자주 나돌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극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간에 서서 매 순간 유리한 쪽에만 관여했습니다. 1945년 그와 마지막 만났을 때 연 케인즈가 죽기 3주 전 저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생각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그가 경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어 그 생각들은 1930년대에는 대단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나를 믿어주게. 나는 이런 생각을 공식화하려고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케인즈가 제2차 대전 후에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울 가장 위대한 전사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로 당시의 실업 문제를 한꺼번에 메우고자 했던 케인즈 이론이 그 시점에서는 옳았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저는 통화정책에 의한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산업의 격동기나 불황기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기순환은 오로지 정부 통화당국에 의해 야기된 것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그것은 정부 정책의 심각한 실패의 결과로 보입니다. 실수는 기본적 통화를 정부가 통제하게 하는 반독점 세마이머나플리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은 기본 화폐와 태환되는 2차적 화폐를 다루게 되었고 누구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궁극적 책임을 가지는 통화의 발행을 실제로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독점 체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박사님은 1950년에서 1975년 사이를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번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쓰셨습니다. 케인즈 이론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경제적 성공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왜 우리는 1922년에 독일과 같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을까요?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재정적 파탄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인플레이션율은 그보다 훨씬 온건할 수 있습니다. 번영은 제가 예견한 시기만큼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붕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의 경기 순환 동안 물가 폭등에 의한 붕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근본위 제도에 기인합니다. 이 제도는 몇 년 내에 팽창의 제동을 걸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통화정책 체제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 의도적인 팽창 정책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번영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수 없을 때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율을 12%에서 4.8%로 낮추었고 영국은 30%에서 13%로 줄였습니다. 두 나라 다 공황으로 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의 조정이 대량 실업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광범위한 실업에 의해서 달성되었습니다. 1930전은 인플레이션을 종결시키기 위해 연대와 같은 장기간의 실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통화정책이 경기 상승기와 공황기에 구별 없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들은 상승 경기를 연장하여 더 나쁜 국면의 공황을 만들었고 디플레이션을 허용함으로써 공황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지난 25년간의 인플레이션 시기를 겪은 지금 실질적인 실업이 없이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실업을 만들어냅니까? 특정 물건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사람들을 일자리로 끌어내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통화량 증가가 멈추면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미국이 일시적인 고실업 상태에 들어갔다면 한두 해 동안 지금의 2배의 실업률을 나타낸다고 하면 고용보험이나 복지제도 같은 소득을 유지시키는 계획을 소위 회복기간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까? 이러한 계획들은 엄청난 재정 수요를 유발하여 이미 500억에서 600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연방정부를 파산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의 혜택을 인플레이션에 맞추든 이를 감축하든 간에 엄청난 정치적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회보장제도의 현실적인 개혁 없이는 영구적인 해결책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복지당국의 재정 공포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어 보다 합리적인 정부 조직을 만들도록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제 유일한 희망은 우리보다 작은 나라들에서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합리적인 노선을 걷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성공을 거두고 다른 나라들도 이에 흥미를 가지고 이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나라의 헌법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정말로 이를 바꾸는 실험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새 헌법을 선택해야 하는 스페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명한 헌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의 헌법 개정이 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가 가진 정부 조직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입증해 보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한 박사님의 처방은 통화정책의 목표를 화폐 가치의 안정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가에게 통화 공급 조절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까? 시장의 힘으로 점진적인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때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가들을 강요하는 근본위 제도라는 구조적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위 제도는 지금 명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절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규칙으로는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본위 제도의 게임 규칙은 만약 경기가 나빠지면 통화를 축소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정부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며 차라리 근본위 제도를 포기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근본위 제도를 부활시킨다면 6개월 내에 포기하는 나라가 생길 것이고 3년 내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근본위 제도는 비합리적인 미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본위 제도 외에는 보호수단이 없다고 믿고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환상과 미신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근본위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과로 제가 대안을 생각한 것입니다. 박사님은 여러 번 재화준비 통화제도나 통화공급에서의 경쟁을 지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실질적 대안이 정부가 통제하는 중앙은행 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재화준비 통화제도가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확신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재화에 대한 실질 증권을 축적하여 준비한다는 생각은 아주 복잡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화폐가 실제 재화로 태환되어야 할 필요성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권위가 통화의 안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통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목적을 가진 기관의 손에 통화의 발행을 맡긴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화폐를 재화와 태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화폐 발행 기관이 통화 공급을 조절하게 되고
대중들은 화폐의 안정성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나은 방법입니다. 케인즈 학파의 이론은 현대복지정부의 정치 권력과 거의 완전한 공생관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결합이 깨진 것입니까? 어떻게 케인즈 학파가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케인즈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케인즈는 1920년대에 변동 임금을 다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존하는 임금 구조의 통화 정책을 적응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에 통화 정책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정부가 노동조합의 효과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노동조합이 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악순환에 빠져버렸습니다. 노동조합은 임금을 상승시키고 정부는 오른 임금으로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 충분한 통화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케인즈의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현실인식으로 인해 우리는 임금의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920년대의 영국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디플레이션의 과정을 거쳐 20년대 말에는 가까스로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인들은 실업이 장기화되는데 놀랐습니다. 저는 그들 이 한두 해만 더 버틸 수 있었으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74년에 박사님과 노벨상을 공동 수상한 군나르 미르달은 최근에 출판한 논문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밀튼 프리드만 박사와 하이에크 박사님이 수상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그의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말은 박사님을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박사님이 긴식론적 우려로 고통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박사님의 인식론에 대한 경제학과 다른 학문 분야에서 수많은 논문들의 기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경제학의 방법론에 초점을 둔 박사님의 노벨상 수상 연설에 대해서도 분명히 미르달도 들었겠지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르달의 잘못된 발언은 그의 무지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악의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것이 유럽의 일반적인 학문 환경의 공정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유례없는 지성적 거만이 결집된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미르달은 심지어 케인즈 이전에 나온 주제들에 대해서도 반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통화에 관한 학설이니 가치니 하는 것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1920년대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주제에 대해 제가 틀렸다고 하는 괴상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책은 지금은 다시 출판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가 훌륭한 경제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르달이 전형적인 경우는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지성적 학문적 환경이 박사님의 생각에 이보다 훨씬 더 호의적입니까? 미르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젊은 세대들이 제 주장을 따라 제 주변에 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가장 큰 문제가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르달이 가진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경제학이나 일반적으로 복잡한 현상들을 다루고 있는 생물학, 심리학 같은 학문들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현상들을 다루는 물리학 같은 것에 비해 정형화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리학이 기본적으로 간단한 현상을 다룬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물리학 이론을 설명할 때는 단지 몇 가지 변수만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쉽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물리학 서적에 나오는 공식들을 살펴보면 물리학의 일반 법칙을 설명하는 공식들 중 두세 가지를 넘는 변수를 가진 공식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도 두세 가지의 변수만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결과 우리는 특정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 그 전체를 알 수 없는 막대한 양의 특정 자료들로 공식의 빈칸들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리학에 비하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야망에 찬 젊은이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물리학 분야에서와 같이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과학을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노력해봐야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발견해낼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구를 막 시작했을 때 우리는 물리학적 현상을 이끌어가는 것과 유사하게 사회적 현상들을 지휘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집단의 집합적 의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를 창조했다면 지성적 발전 과정은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는 우리 사회가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는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상태로만 존재한다는 광범위한 통념들의 효용성을 중단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님은 1947년에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국제적 모임인 몽펠레린 소사이어티 1947년 하이에크가 주선하여 자유주의의 미래를 위해 미국, 유럽 학자 39명이 스위스의 작은 마을 몽펠레린에서 처음 회합을 가진 이래 1997년에 50주년을 맞이함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임이 진행되는 것에 만족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은 이 모임의 주 목적이 전체적으로 달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실제적 자유의 기능을 아주 소수의 분야에서만 발견하고 이를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인 학설로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을까 매우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다른 이해 분야를 가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언제나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카르텔 분야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확고한 학설들을 발전시키고 몇 개의 국제적 토론 그룹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작년에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박사님을 포함하여 사회과학을 이끌어가는 8명의 세계적 학자들과 인터뷰한 특집 커버 스토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몇몇 학자들이 노예의 길의 구절들을 외워서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위기를 복지 정부가 예전에는 개인 생활이었던 많은 분야에 개입한 결과라고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님의 이론이 학문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십니까? 더 많은 학자들이 자유와 관료주의 사이의 근본적 갈등을 이해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지식층에까지 확산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5년 전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세계의 중심에 저 혼자 서 있던 것에서 이제는 제가 어딜 가든지 제 곁에 수십 명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론을 조성하기엔 너무나 적은 숫자이고 때때로 저는 절망적인 경험을 합니다. 저는 2주일 전 어느 날 오후 뉴욕의 브렌타노 서점에 들렀을 때 어떤 종류의 책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가를 살펴보고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 책들은 희망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보게 되면 모든 희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시카고 학파는 근본적으로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들은 집합과 평균 총통화량 총물가 수준, 전체 고용 등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계적 중요성은 매우 유용한 접근 방법이고 인상적입니다. 프리드만의 총량이론 퀀터티 시리 글 예로 들어봅시다. 저는 총량이론이 많은 사실을 간과한 미완성된 이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여기에 강하게 반대하는 글을 써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에게 일반 대중들이 이것을 계속 믿게 해달라고 기원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밀튼 프리드만 같이 고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처음의 접근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으로 믿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다른 점은 궁극적으로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들입니다. 프리드만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과학적 주장은 믿지 않는 실증주의의 거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미 경제학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과업은 우리의 지식을 정연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정보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정 상황에 대한 정보 이외에 통계학적 정보를 가진다고 해서 더 현명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통계학적 연구가 이론적으로 우리를 어딘가에 데려다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사님은 실업에 대한 케인즈 학파의 설명이 전통경제학의 설명을 물리치고 받아들여진 것이 전자는 통계적 검증을 했고 후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밀튼의 통화주의는 저보다 케인즈 학파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은 스톡홀름의 노벨상 시상식장에서 알렉산더 솔제니친을 만나셨습니다. 어떻게 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높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 이외에도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러시아로 출발해야 했고 언어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토론할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몰락에 관한 그의 논제에는 어떤 정당성이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솔제니친이 서방 세계 정책들의 피상적인 모습에 과도한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의 정치가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서방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의견의 귀결이라고 믿었다면 그는 당연히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치가들의 행동이 서방 세계의 지식인들이 가진 믿음의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제니친이 서방 세계의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멀리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곧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사님의 스승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1920년에 사회주의 소셜리즘을 썼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가 논리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학자, 특히 동유럽의 학자들은 미제스의 사려 깊은 비평에 감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볼 때 미제스와 로드 로빈스, 그리고 50년 전의 박사님의 사색적인 강연에 아직도 몰두해 있습니다. 이 논쟁의 현재 양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회주의자들이 지적으로 설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좀 개선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가격이란 의사소통의 도구이고 우리가 직접 갖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구체화해주는 안내자라는 것을 당신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노동 분야에서도 단순히 현장에 내려가면 같은 이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의 분배 문제도 장점이나 필요의 개념에 수반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 가격을 포함해서 어떤 가격이 알고 싶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가면 알 수 있고 시장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분배 외에는 어떤 다른 분배도 없습니다. 저는 사회주의에는 지성적인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경제가 기술, 혁신, 서방세계 자본주의로부터 차용해 간 가격 정보와 자국 내 암시장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중세시대와 같이 존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으로 과잉 인구를 줄이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러시아에도 경제적 진보가 있었는데 왜 이런 경제가 계속 존재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물론 러시아에도 서방에서 발전한 기술을 사용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마지막까지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사회 철학에서 흥미있는 것은 가치와 장점이 반드시 구별되는 두 가지 별개의 질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이 청교도적 윤리이든 평등주의이든 정의의 개념에 대한 조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상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덕사회에서는 가치와 장점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선호하는 자유시장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사회적 정의의 개념에 대해 철저히 연구해 본 결과 여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란 사회적 정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아무 의미가 없으며 당연히 사회적 정의는 장점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사회적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회적 정의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정의는 개인의 품행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삶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품행을 정하는 규칙은 많은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가 이외에는 상황이 공정한가 아닌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족은 죽음을 많이 겪고 어떤 가족은 모든 자녀가 무사히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신에게 불공평함에 대해 항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격이 행동을 결정하는 끝없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만든 것도 아닌 시장은 누구도 고안해 내지 않은 분배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런 상황을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든 시장을 설계하려고 하는 생각은 시장을 포기하고 누군가가 모두가 얼마씩을 가질 것인가를 정해주는 계획경제로 바꾸려는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가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은 돌이킬 수 없는 노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의 노예의 길은 당신이 가는 길을 바꾸지 않으면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정책이 가능할까요? 노동조합이라고 불리는 이익 집단의 시장의 많은 부분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동안에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역사적 믿음으로 노동조합은 대중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퍼져 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변화시킴으로써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영국 친구들이 케인즈가 믿었던 것처럼 영국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확신이 이러한 파멸적 운명으로부터 그들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민족의 성향은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관습은 민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현재의 영국의 관습이 영국인의 모든 성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타고난 영국인의 성향에 의존해서는 그들을 운명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 제도 아래서 급속히 사라져가는 오래된 것들을 되살려가면서 새로운 관습을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중의 의견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당신은 긍정적인 움직임과 부정적인 움직임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떤 일을 그만두는가에 따라 당신이 지시하고 이끌 수 없는 발전에 대한 정부 역할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국 기업이 비효율적이고 나태하다는 일반적인 항의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관습의 결과입니다. 만약 좀 더 많은 경쟁이 있게 되면 비효율적인 기업은 곧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행하는 번영을 위한 새로운 경향을 창조하는 관습입니다. 큰 정부가 정말로 범죄와 같다면 스웨덴이나 다른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들이 번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일반화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피해를 받지 않은 두 나라이고 상당량의 유럽 자본의 보관 창고가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아직 정부의 간섭을 전통적인 본능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정치가들이 너무 진보적이 되면 즉시 국민투표를 통해 라고 말하는 놀라운 국가의 신뢰입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상당히 성공적인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제가 가본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사회적 불만이 더 많은 곳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과거의 신조에 대한 의심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부터 약 10년 전까지 서독은 목적을 가진 자유시장 정책을 추진하여 독일의 기적점원 미러켈이라고 불리는 경제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이 현재 굳건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미국의 분석가들은 독일의 기적을 만들어낸 돌풍이 소위 프라이부르크 학파라고 불리는 일단의 경제학자들의 철학과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수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독일에 의해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독일이 사회주의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 독일 수상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야기하건대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최근까지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주장한 노동조합의 지도자는 실패해왔습니다. 독일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그들이 겪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오스트리아의 학자인 고 조셉 슌페터는 1942년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캐퍼털리즘, 소셜리즘 앤드 디마크러시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에서 슌페터는 자본주의의 당연한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몰락이 자본주의의 허약성에 기인 마르크스가 예언한 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성에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자가 씨를 뿌린 놀라운 경제적 풍요에 꽂힌 관료와 행정가의 시대에 수확되고 풍요를 가능하게 했던 혁신가와 기업가들도 이들에 의해 대치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교대로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개인적 번영에 대한 존중과 폭넓은 수용의 사회적 구조를 밑바닥에서부터 파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슌페터의 이론과 박사님의 노예의 길의 이론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본질에 대한 예측이라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슌페터는 역설적인 것을 정말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는 정말로 훌륭한 것이지만 오래가지 않고 사회주의는 매우 나쁘지만 필연적으로 도래한다고 말함으로써 충격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즐기는 패러독스입니다. 그의 이런 생각의 숨은 뜻과 그가 정확히 관찰한 것은 어떤 견해의 경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반대의 것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이런 주장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사람들이 좀 특별한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오류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믿게 하는데 필요한 단순한 식별력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사상의 혁명은 고유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발전 과정에 의존합니다. 제 말의 뜻은 제가 여론들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지만 여론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감히 예측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여론이 온건하게 전환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하지만 슌페터의 태도는 이성을 넘어선 완전한 절망과 환멸입니다. 박사님은 자유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십니까? 제한적인 낙관론입니다. 저는 지금이 지성적인 회귀의 길에 있으며 반대 방향의 운동이 역전할 수 없도록 하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여론 지도자들이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던 제가 20살이던 시절에 비해서는 더욱 낙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젊은 세대를 변화시켰습니다. 만약 변화가 제때에 온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